2020년 자료긴 하지만 글로벌 백화점 매출 순위를 쫙 세어봤을 때 1, 2, 3위에 일본과 한국의 백화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새삼 우리나라 백화점 정말 잘 되는 편이구나 싶죠? 백화점의 원조는 당연히 일본도 한국도 아닙니다. 유럽에서 시작해 성장한 플랫폼이죠. 지금이야 이커머스가 유통계의 일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백화점이야말로 유통혁신을 이끌던 곳이었습니다. 미국의 미래학자였던 고 피터 드러커는 백화점을 이렇게 표현했죠. 19세기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발명품이다. 실제로 백화점은 소비문화사에서 갖는 의미가 엄청나게 큰 곳입니다. 근대 사회의 욕망, 계급, 젠더, 기술의 변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곳이니까요. 세계적으로 백화점이 위기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유통구조가 완전히 바뀌면서 점점 힘을 잃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약간 예외인 것 같기도 합니다. 더현대 서울의 등장 이후로 백화점이 새로운 길을 찾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지난 여름에는 국제백화점협회가 더현대 서울을 연구 사례로 꼽고 방문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엄청난 역사를 가진 백화점들이 파산 신청을 하거나 사모펀드에 인수되기도 했습니다. 1902년에 문을 연 미국의 JC페니, 1778년에 설립된 영국의 데번햄스, 베를린의 명소 카데베 백화점 같은 곳들이 그런 곳이죠. 슬슬 연말이 되니까 백화점 외벽 장식 뉴스들도 보이는데요. 분슐랭에서 다양한 유통 이야기를 다뤘지만 이 백화점 이야기는 자세히 다뤄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할 이야기가 정말 많을 것 같아서 국내와 국외 이야기로 나눠봤는데 오늘은 이 백화점의 탄생, 유럽과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플랫폼 백화점입니다. 최초의 백화점,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796년에 오픈한 런던 하딩하웨 앤 코라는 곳이죠. 모피, 부채, 보석, 시계, 잡화, 모자 등을 한 공간에서 팔았는데요. 이게 당시 기준으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곳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각각의 독립된 가게들을 찾아다녀야 했고 그 가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었는데요. 이 하딩하웨 앤코는 한 건물에 모든 것들이 있었죠. 영국 런던이 포트넘 앤 메이슨이 1707년에 설립됐으니까 이곳이 최초의 백화점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긴 한데요. 여긴 범위가 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식료품을 위주로 판매했었거든요. 백화점을 뜻하는 디파트먼트 스토어는 한 지붕 밑에서 각기 다른 부서들이 나누어 판매한다는 뜻인데요. 이 점에서 보자면 포트넘 앤 메이슨보다는 하딩하웨 앤코가 백화점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이런 현대적인 백화점은 19세기 중반에 등장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초창기 백화점 중에 대부분은 직물 상인들이 설립했다는 거예요. 18세기 중반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증기기관을 이용한 방적기와 방직기가 등장하면서 직물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직물이 넘쳐나니까 자연스럽게 패션 산업도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됐죠. 그리고 이렇게 생산되는 옷을 이 지역, 저 지역으로 대량 수송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것도 산업혁명으로 인한 철도 발달 덕분이죠. 이런 백화점의 핵심 소비자로 떠오른 계층이 바로 부르주아와 귀족 여성들이었습니다. 백화점이 이들을 타겟 소비층으로 잡은 건 단순히 여심저격 이런 차원은 아니었죠. 사실 19세기까지만 해도 중상류층 여성이 공공장소를 혼자서 자유롭게 다니는 건 금기에 가까웠습니다. 보통 아버지, 남편, 하녀들이 동행해야 했죠. 귀족 여성이 혼자 카페나 식당, 공공장소에 가서 타인의 시선을 받는 것 자체가 모욕처럼 여겨졌었거든요.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에는 이 돈 많은 여성들을 적극적인 소비자로 끌어들여야 할 필요가 생긴 거죠. 직물상인들은 백화점을 보호자 없이도 찾을 수 있는 안전하고 체면이 있는 공간으로 어필하면서 여성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백화점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또 한 가지 재밌었던 점은 백화점이란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판매에 착수한 사람들이 유럽과 미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모두 정찰제를 도입했죠. 접점이 없는 사람들이 각자의 나라에서 동일한 결론을 내고 동일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게 전 흥미롭더라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거기서 거기란 소리가 나오는 게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닐까 합니다. 자, 이런 현대적인 백화점 중에서 상징성이 있는 백화점 몇 곳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먼저 1846년에 설립된 뉴욕의 AT 스튜어트입니다. 이곳을 세운 알렉산더 터니 스튜어트는 아일랜드 이민자 출신인데요. 이분 역시 아일랜드 직물을 뉴욕에 수입해서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굉장히 혁신적인 인물이었죠. 최초로 정찰제란 걸 도입했거든요. 이게 왜 혁신적이었냐면요. 이때 당시에는 소비자들이 뭘 좀 사려고 하면 눈 뜨고 코베일 일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상인들은 손님을 보고 대충 견적을 뽑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얼마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얘기하죠.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사람마다 가격을 다르게 받았다는 거죠. 이걸 잘하는 상인은 장사를 잘하는 거였고요. 그런데 이런 방식을 원치 않는 손님들도 있다는 걸 알았던 스튜어트는 아예 정찰제를 도입한 겁니다.
있습니다. 한 일화로요, 스튜어트가 고용한 첫 영업 직원이 여기에 엄청난 불만을 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고객을 등쳐먹는 세일즈 기술을 발휘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결국 여기는 곧 망할 거라는 악담을 퍼부으면서 나가버렸죠. 그런데 스튜어트는 여기에다 할인이란 개념까지 도입합니다. 팔리지도 않는 걸 이고지고 사느니 싸게 팔아서 회전율을 높이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정찰제와 할인을 도입한 스튜어트는 큰 돈을 벌게 됐고, 대리석으로 지은 으리으리한 백화점인 마블 팰리스와 이보다 더 큰 규모인 아이언 팰리스를 지으면서 더 다양한 품목을 팔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아는 백화점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났죠. 멋쟁이들의 도시인 파리는 어땠을까요? 여기도 비슷한 시기에 백화점이 탄생했습니다. 1852년에 설립된 르봉 마르쉐.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직물 판매상이었던 아리스티드 부시코와 아닌 마르그리트가 창업한 곳이죠. 하필 백화점을 세운 이유도 앞서 말씀드린 창업자들과 비슷합니다. 산업혁명 덕분에 열린 대량 생산의 시대에서 주도권을 지는 것은 판매자가 아닌 소비자가 될 것이라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1852년에 일반 상점을 개조해서 파리 최초의 백화점인 르봉 마르쉐를 짓게 됐죠. 이곳도 정찰제를 도입 했고, 기존의 소매상들보다 마진을 낮게 잡아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대량 생산을 통한 원가 절감과 박리담에 충실했죠. 여기도 장사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더 큰 부지에 새로 건물을 짓고 주변 건물까지 사들이면서 아예 거리 한 블록을 르봉 마르쉐가 차지해버립니다. 내부 디자인을 에펠탑을 만든 구스타프 에펠이 맡았는데요. 이것도 재밌는 부분이죠. 여긴 아예 복합 문화 공간처럼 자리를 잡습니다. 클래식 공연을 열기도 했고 미술관도 지었거든요. 일종의 사교 문화 공간으로 지평을 넓힌 겁니다. 참고로 이 백화점은 현재 LVMH 그룹에 속해 있죠. 그 뒤로도 세계 주요 도시에 백화점이 들어섰는데요. 뉴욕을 대표하는 백화점인 메이시스, 런던의 해로즈가 바로 이 시기쯤에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업계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사람은 따로 있었죠. 시카고의 마셜필드 백화점에서 일하던 해리 고든 셀프리지라는 사람인데요. 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해리 고든 셀프리지는 시카고의 대형 백화점이었던 마셜필드를 이끌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장사 철학이랄까요?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바로 고객들의 불만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거였죠. 당시까지만 해도 사실 소비자의 권리라는 개념이 딱히 없었거든요. 그 와중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대단하긴 하죠. 실제로 이런 접근 덕분에 마셜필드도 큰 성공을 거뒀고요. 그런데 1906년 셀프리지가 런던으로 휴가를 가는데요. 당시 막 완공된 해로즈 백화점을 제외하면 뭔가 대단해 보이는 백화점은 없는 것 같았던 겁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런던에 출장차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백화점에서 거의 문전박대를 당한 기억이 있기도 했거든요. 왜? 우리가 백화점이나 그냥 상점에 가면은 뭐 구경만 하고 갈게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한 백화점에 가서 이 이야기를 했다가 바로 꺼지란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런던의 백화점들은 그 수준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던 셀프리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기회의 땅이구나. 그렇게 런던에 자신의 이름을 딴 백화점을 짓게 됐는데요. 이게 엄청난 규모의 백화점이죠. 참고로 여긴 지금도 영국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1909년에 문을 연 셀프리지 백화점에는 100개에 달하는 매장과 레스토랑 같은 쇼핑 공간도 있었지만요. 독서실, 옥상 정원과 같은 문화 공간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신경을 쓴 곳은 바로 외부 디스플레이였죠. 19세기 후반 들어서 유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거대한 판유리 생산이 가능해졌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유리창을 설치하고 매장 디스플레이도 분해나게 연출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당했던 것처럼 손님들을 내쫓는 짓은 절대로 금지했고요. 내부도 공을 엄청 많이 들였습니다. 개방형 통로에 진열대를 배치하고 소비자들이 제품을 직접 만지면서 살펴볼 수 있게 했거든요. 이 셀프리지는 영국의 백화점과 소매업을 완전히 뒤바꿔놨습니다. 이후에도 백화점은 쇼핑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편안함을 주는 공간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쏟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도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계단이 움직이고 사람보다 더 큰 박스가 위아래로 움직였으니까요. 한 가지 일화로 해로즈 백화점에서는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를 너무 무서워하니까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린 고객들에게 브랜디를 한 잔씩 주었다고 합니다. 긴장을 좀 풀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과거에는 이게 놀이기구처럼 보이기도 했을 것 같네요. 지금도 연말이면 백화점들이 디스플레이에 엄청난 공을 들이죠. 이건 예전부터도 그랬습니다. 정확히는 20세기 초부터 경쟁이 과열되기 시작했죠. 네온 사인이 등장했거든요. 건물의 외관, 그 중에서도 출입구가 있는 정면 외벽을 파사드라고 하는데요. 백화점들이 이 파사드 꾸미기에 진심이었습니다. 파사드가 백화점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건물 외관은 반짝반짝 빛이 나고 들어가는 순간 눈에 다 담기도 힘든 수백 가지의 신상들, 음식들, 또 문화 공간들까지, 이렇게 백화점은 20세기 중반까지 최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유통과 소비 혁신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요. 하지만 새로운 유통이 등장하면서 점점 인기가
인기가 줄어들게 됐죠. 월마트 같은 대형마트 때문인데요. 마침 자동차가 활발하게 보급되던 시기와 겹치면서 자동차를 타고 도심 외곽에서 쇼핑을 하고 여가를 즐기는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대형 할인마트들도 이런 도심 외곽에 줄지어 생겼고요. 당연히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은 백화점들은 여기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도 아주 상황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딱 이때까지는요. 백화점들은 대형마트가 절대 할 수 없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로 고급화였죠. 20세기 중반쯤부터 럭셔리 브랜드가 대중화되기 시작했는데요. 백화점은 이걸 무기로 삼았습니다. 비싸고 고급진 브랜드를 유치하는 게 이들의 전략이었죠. 하지만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는 럭셔리 브랜드가 독자적인 플래그십 스토어를 출점하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래그십 스토어를 중심으로 브랜딩이 이루어졌죠. 백화점은 이로 인해서 다시 한번 흔들렸고요. 여기에 쐐기를 박은 게 바로 이커머스였죠. 백화점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은 원래라면은 백화점에서 옷을 샀을 사람들이 플래그십 매장이나 이커머스로 쇼핑을 하면서 객단가가 같이 낮아지는 처참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양성과 편의로는 이커머스에 밀리고 브랜드 경험에 있어서는 플래그십 스토어에 밀리게 됐죠. 때문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유럽과 미국의 백화점 체인들이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백화점들의 전략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경험과 체험의 소비를 강조하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이걸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백화점 중에 한 곳이 바로 더현대 서울이고요. 한때는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상징했었던 백화점. 그래서 쇼핑은 백화점이란 공식이 있었는데요. 이젠 옛날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하긴 그럴만도 한 게 벌써 170년이나 된 플랫폼이니까 세대 교체가 될 만도 하죠. 한계도 점점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의 백화점은 어떻게 살아남을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유럽과 미국에서 탄생한 백화점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번에는 예고드린 대로 국내 백화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도 재밌는 일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